네, 공동정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죠.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칙입니다. 나는 일부만 실행했지만 책임은 전부 진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의해서 본질적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실행에. 자,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 가공 의사, 공모라고 하죠.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 가공 사실이 필요합니다.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까? 과실 행위를 공동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과실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공동 가공 사실은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과실을 공동으로 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즉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 표는 이렇게 세로로 보셔야죠. 과실범의 공동 정범은 공동 정범의 요건 중에서 공동 가공 의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인정되면 과실범의 공동 정범도 인정될 수 있겠지요. 공모 공동 정범은 공모만 있는 겁니다. 실행 행위를 안 했어요. 공모만 있고 실행 행위를 안 했는데 공동 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가 공모 공동 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요건. 공동 가공 의사입니다. 공모라고 합니다. 상호간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주관적 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실범의 공동정범 하면 항상 동시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도 있습니다. 즉 공동 가공의 의사,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잘 익혀두시죠. 사진으로 찍어두시죠. 그러면 공동가공 의사란 무엇이냐? 판례를 보시죠.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여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한다. 상호 면식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타인의 행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 파악으로 족합니다. 다음 판례.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따라서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을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자에게 일체의 신체 접촉도 시도치 않고 이야기만 나눈 경우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공동 가공 의사의 성립 시기는 언제까지 성립할 수 있느냐? 공모자가 동시에 결의하면 사전 모의는 당연히 가능하죠. 실행행위 착수 시 우연히 성립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서 범죄를 저지르자라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자가 있는 경우, 즉 범행을 먼저 저지르고 있는 자가 있다면 즉시범의 경우에는
선행자의 기수씨까지 공동가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할 때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그와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기수 이후 될 수 없다. 즉시범의 경우입니다.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그 후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등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기수 전에 공동가공의사가 있었죠.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비교해야 될 부분은 계속범의 경우입니다. 계속범은 선행자의 종료시까지입니다. 기수 이후 종료시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승계적 공동정범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계적 공동정범. 보시죠. 3이라고 돼 있죠? 공동가공 의사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쟁점이기도 합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관련된 쟁점이라고 했죠. 1, 2, 3, 세 번째로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선행자가 있고 그 범죄가 포괄일죄나 결합범 등으로 행위가 가분인 경우예요. 가분.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문제에서 선행 범행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모르면서 안 됩니다. 나 몰랐다 이게 안 되고 선행 범죄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알면서 가담한 후행자의 책임 범위는, 즉 후행자 을에게 선행자를 갑이라고 해보죠. 후행자를 선행 범행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후행자를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을에게, 후행자 을에게 범행 결의 전, 가담하기 전이죠. 이루어진 선행행위 B라고 하죠. 선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토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승계적 공동정범. 뭐를 승계하나? 이게 궁금해 하시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선행 범행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후행자의 책임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후행자에게 그 선행행위 책임을 승계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입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승계 안 하겠죠.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승계하겠죠. 즉 선행 범죄 사실까지 다 책임을 지겠죠. 판례는 포괄일죄 사안에서 승계 안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 안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는다. 즉 후행자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유는 선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죠. 기능적 행위 지배는 공동정범의 정범성의 표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공동정범이 안 됩니다. 또한 책임주의 원칙 때문에 자기가 한 일만 책임지라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A 범죄가 있습니다. A 범죄는 절도죄의 포괄일죄입니다. 행위를 다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선행자 갑이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C 물건을 훔치고 D 물건을 훔치고 또 E 물건도 훔쳤습니다. 포괄일제겠죠. 그런데 을이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선행범죄 사실 B, 선행범죄 사실을 알면서 이때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F 물건을 절도를 했습니다. 이때 끝났고요. 그러면 이 후행자에게 선행범죄 책임에 대해서, 선행범죄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것이냐, 을은 B, 선행범죄 사실을 승계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판례는. 을의 책임 범위는 그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료시 만약에 가담했다. 아까 위에서 보셨죠?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습니다. 후행자 을은 더 이상 A 범죄에 대한 공모 불가하다. 새로운 범죄, 작물 운반죄 등 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건 포괄일제 사안입니다. 포괄일제 사안. 승계적 종범도 같은 논의입니다. 앞에 종범 파트에서 승계적 종범 관련해서 뒤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보시죠. 정범의 실행의 착수 후에 방조로 가담했습니다. 해당 죄가 포괄일제나 결합범 등과 같이 가분인 경우, 이걸 전제로 해서 정범의 선행범죄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다. 승계적 종범의 문제입니다. 승계적 쟁점이 나오는 겁니다. 알면서 가담한 방조범에게 선행 범행 책임을 승계토록 할 것인가? 이견이 있으나 죄가 가분이라면 책임주의 원칙상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 인정, 즉 승계 부정함이 타당할 것. 하지만 판례는, 중요한 건 판례죠. 승계적 종범을 긍정하는 듯한 판시입니다. 아래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실 텐데 먼저 포괄일제 사안부터 보시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포괄일제 사안에서 가담 이후 행위만 분리, 가담 이후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즉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한다. 연속된 희로봉 제조 행위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 가담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승계적 공범의 문제 단서이다.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니 제조행위 전체가 포괄일제라 하여도 그 이전 행위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승계적 종범 문제이긴 하지만 판례는 승계적 종범을 긍정하는 듯한 판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포괄일제와 결합범의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죠. 단순일제, 결합범 사안에서 가담 이후 행위만 분리한다? 아니라는 거죠. 판례는 전체 범죄의 종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승계적 종범을 긍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특가법 5조의 2, 2항 1호죄는 미성년자 약취 행위와 그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 등을 취득하는 행위가 결합된 단순 일제의 범죄이므로 비록 미성년자 약취 행위, 즉 선행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으나 이후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이제 후행 범죄 행위죠.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 등을 취득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방조한 때에는 단순히 재물 등 요구 행위, 즉 가담 이후 행위의 종범이 아닌 결합범, 즉 특가법 5조의 2, 2항 1호 위반죄 전체 범죄의 종범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주교사 사건이죠. 주교사 사건.
포괄일제랑 다르게 좀 판시한 모습이죠. 참고 좀 한번 보시죠. 주의를.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은 부정하는 반면, 즉 가담 이후에 대만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반면, 승계적 종범은 긍정하는 듯 하나, 즉 전체 범죄에 대해서 종범을 인정하는 모습이나, 이를 두고 승계적 공범에 대한 판례의 원칙적 태도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이 주교사 사건은 형량 확보를 위해 전체 범죄의 종범을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범의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가담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동사는 종범이 아닌 공동종범으로 판단되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유념하되 판례 그대로의 결론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판례 그대로의 결론을 숙지해야 할 것. 무조건 판례가 중요하죠. 전체 범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선행 범행 사실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이 선행 범행 사실을 알면서 후행 범행을 했다면 전체 범죄의 종범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포괄일제와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자, 이제 주관적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 요건 관련해서 또 하나의 큰 쟁점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였습니다. 이것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동정범과 같은 논의입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있고 고의의 기본범죄가 있고 중환결과가 있죠. 그런데 이 중환결과에 대해서 과실,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즉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각주 111번을 보실까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거죠.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과실범에서의 공동정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올라가셔서 자,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과실행위도 객관적으로 과실행위도 같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공동 가공할 수 있어요. 과실행위도. 하지만 과실을 공동으로 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판례와 다수설이 대립되는데 판례는 긍정합니다. 다수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거죠. 판례는 인정한다. 여기 있군요. 판례는 긍정합니다. 형법 30조에 공동정범 조문이죠.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분문한다. 이 판례는 외우셔야 됩니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 2인 이상의 어떤 과실 행위를 서로 의사 연락 아래 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판례와 달리 기능적 행위 지배설, 다수설은 부정하죠. 당연히 과실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동시범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동시범으로 처리할 때 인과관계가 불명이면 미수 처리를 해서 과실범 미수를 불가벌,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동시범이 나오는데 동시범 뒤에 있습니다. 92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이 동시범 문제부터 보시고 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시범은 19조와 263조가 있습니다. 근데 19조는 이제 기본인 거고 263조는 특별 규정입니다. 263조가 먼저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항상 동시범이 문제될 때는 19조냐 263조냐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263조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19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범의 문제는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이건 19조 조문입니다. 독립행위의 경합. 공동 가공 의사 없이, 공모 없이, 공동 정범의 주관적 요건 없이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A와 B가 공모해서 갑을 죽이자라고 한 게 아니고 A가 갑을 죽이려고 쐈고 B가 갑을 죽이려고 쏜 거예요. 서로 의사연락이라든지 공모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쏜 총에 의해서 맞아서 갑이 죽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도 살인 미수, B도 살인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 19조의 내용입니다. 19조를 보시기 전에 먼저 263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9조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이것은 상해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263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상해의 결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19조는. 그래서 상해의 결과가 있으면 무조건 263조로 가셔야 됩니다. 조문을 읽어보시죠. 이 괄호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쓴 것이고 조문은 아닙니다. 공동 가공 의사 없이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응한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정범처럼 인과관계를 합일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수의 단독정범이 성립합니다. A와 B가 공모해서 갑을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상해죄 공동정범이 되는 거지만 이게 없다는 거죠. 공모가 없는 거예요. 공모 없이 따로 돌을 던진 거예요. 상해를 하려고. 그런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어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구 돌에 맞아서 다친 것인지 인과관계가,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정범은 예에 응한다. 공동정범처럼 인과관계를 합일적으로 판단한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처럼 모두 상해죄의 단독정범, 상해죄 기수의 단독정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해죄의 공동정범 아닙니다. 상해죄 단독정범의 각각 단독정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제는, 이게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최소한 독립행위 자체는 존재해야 됩니다. 상해죄 동시범은 2인 이상의 가해 행위를 하여 상해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 상해가 누구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공동정범 예에 의한다는 것이지, 가해 행위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가해 행위 자체는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돌을 던졌어야 되고 얘도 돌을 던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가해 행위 한 것 자체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판례이고요. 그래서 263조가 적용되느냐 관련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가 263조를 적용하는 요건이 되니 이 상해의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습니다. 263조의 적용 범위, 상해의 결과가 무슨 의미이냐. 상해죄는 당연하죠. 물론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 상해의 결과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지만 강도치상, 치상임이지만 강도치상 안 됩니다. 치상이지만 강간치상 안 됩니다. 263조 적용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263조의 상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263조 적용이 안 되면 인과관계가 불명하다면 19조로 가는 거죠. 19조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 미수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각 미수라면 강도치상의 미수라는 건가요?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 안 되죠? 즉 과실범의 미수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도치상의 미수가 아니고 기본범죄, 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시범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시죠. 그 전 페이지. 그래서 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공모가 없는데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모가 없기 때문에 다수설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모가 없으니까 동시 또는 이시의 행위가 경합된 거다. 동시범으로 처리하고, 상해의 결과라면 263조, 아니라면 19조로 처리하고, 19조로 다스릴 때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에는 미수로 처벌을 하는데, 과실 미수는 불가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벌하기 위해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지 또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죠. 그걸 다 여기다 적용을 하면 불가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 보았고, 진정결과적 가중범도 같은 논의라고 했죠.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 침해 행위를, 과실범과 같습니다.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여러 사람이 상해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강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 행위 공동설입니다. 기본 범죄를 같이 하기로 한 고의만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A, B, C가 상해 공모를 했어요. 갑을. 근데 B가 중한 상해를 해서 갑을 치사에 이르게 한 거예요. B가 상해 치사한 겁니다. 그러면 A, C에게도 상해 치사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판례는 긍정한다라는 거죠.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여기서도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예견 가능성 당연히 인정되어야겠죠. 판례는 부정설입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동시범이다. 하지만 동시범 처리 시 과실범 미수 불가벌의 문제. 하지만 전부 무죄냐? 아니라는 거죠. 기본 범죄는 공동정범은 성립한다. 상해 치사 무죄가 아니고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검토 순서가 과실범이나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판례는 됩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판례는 된다. 하지만 아니라면, 이거는 이제 다수설에 갈 때 공부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아니다.
동시 또는 이시 행위가 경합된 거다. 동시범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는가부터 판단을 해서 된다면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수를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문제죠. 안 될 때 특별규정 19조가 아니라 바로 19조로 가는 게 아니고 상해죄 특례 263조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해의 결과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강도치상, 강간치상 안 되고 되는 경우에는 모두 각자 기수범으로 처벌하면 되고 상해죄 특례에 적용 안 돼요. 상해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면 19조로 갑니다. 인과관계가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과시범은 미수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이다. 단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기본 범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판례는 하지만 성립한다라는 것, 간단하게 끝난다. 이 밑으로 넘어갈 것도 없다라는 거죠. 판례의 결론은 당연히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입니다. 공동정범은 합일적으로 판단하고 동시범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시범의 인과관계가 판명이 되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시면 됩니다. 인과관계가 판명되었다면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기수인 거고 없으면 미수인 거죠. 근데 이 미수는 19조에 의한 미수가 아닙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미수인 거예요. 이 부존재하다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판명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상해의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봐야죠. 상해의 결과가 있다. 263조가 적용되느냐. 상해의 결과가 있어서 적용된다면 각 단독범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상해의 결과가 아니더라. 그러면 19조로 간다. 각 단독범의 미수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미수는 19조에 의한 미수예요. 여기 미수는 판명된 인과관계 부존재 때문에 미수인 것이고요. 자,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참고로 봐두시고 자,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요건은 공동가공사실입니다. 공동가공사실은 공모 공동정범의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모만 하고 공동가공사실은 없는 거죠. 공모만 하고 공동가공사실이 없는데 객관적 요건이 없는데 공동정범이 성립되느냐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공모 공동정범이 문제가 되면 항상 공모관계의 이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항상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모만 했는데 다른 공모미 실행을 착수해 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문제될 수 있겠죠. 공동가공사실이란 무엇이냐? 분업적 공동작업으로 각각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범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구성요건 외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망복이라든지 정신적 역할 분담, 범행 결의를 강화한 조언 등이라든지 범행에 불가결한 행위였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죠. 강도 범행 후 공범들이 강간 범행을 할 때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범들을 강도 강간 범죄에 공동 가공한 것이다. 범행에 불가결한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이 직접 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도 강도 강간의 공동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강도 강간의 공동 정범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모 공동 정범 객관적 요건이 문제될 때 공동 가공 사실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쟁점은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후 조정자 같은 거죠. 공모만 하고 실행은 다른 애들이 하는 거죠. 자, 이건 보셨고 공동 가공 사실이 없는데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의 문제가
공모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문제입니다. 자, 판례들을 보시죠. 제가 종전 판시하고 최근 판시 이렇게 나눠놨지만 결론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종전 판시든 최근 판시든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긍정입니다. 다만 근거가 다를 뿐이에요. 근거가 다를 뿐입니다. 보시죠. 공동의사주체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의사주체로서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 실행이 있음으로 성립하므로 공모에 의해 수인간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정범이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요건 없더라도. 결론은 긍정하는 거죠. 간접정범 유사설입니다.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 간접정범 비슷하죠. 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 실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공모 참여 사실이 인정되는 한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요건 없더라도 직접 행위를 한 경우와 형사 책임의 차이를 둘 이유 없다. 공동정범 성립한다. 반드시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그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실행하게 하는 실질상의 괴수의 위치에 있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최근 판시는 기능적 행위 지배설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변하지 않았죠. 긍정입니다. 공모자 중 일부가 구속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 다음 판례도 보시죠. 공모자들이 공모 범행을 수행 중에 부수적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합리적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 예상 범죄들이 발생했다면 비록 그 파생 범행에 대한 개별적 의사 연락이 없었다 해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암묵적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도 잘 알아두시죠. 결론은 공동정범의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 지배이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 지배설로 가야 할 것이고 실행 행위를 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범죄에 대해서 본질적 기여가 없다. 단순 공모자다.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모 등 핵심 공모자다. 주모자 등 핵심 공모자다.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즉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공모 공동정범이 문제가 될 때는 공모관계의 이탈이라는 논점과 같이 붙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공범의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의 논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사 이탈과 같죠? 교사 이탈도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의 논점이었습니다. 뭐와 비교하셔야 되는 거냐? 실행의 착수 후 이탈과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실행의 착수 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수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공범이 실행의 착수 후에 이탈했다. 이때는 중지미수와 공범의 논점이 됩니다.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은 논점임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종전 판시를 나눠놓고 최근 판시로 나눠놨습니다. 하지만 이 종전 판시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물론이고요. 종전 판시는 공동의사 주체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 판시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 판례도 잘 봐두시죠.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 행위에 이르기 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 행위에 관해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이탈 자체로 공동 의사 주체가 깨진다는 거죠. 이탈 자체로 공동 의사 주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 공동 정범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기능적 행위 지배설에 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상이 가는데 공모관계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이탈과 비슷하죠.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케이스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설에 따라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죠. 단순 공모자라면 공모 공동정범이 안 된다. 본질적 기여를 한 게 없으니까. 즉 명뭉치적 의사표시만으로 이탈이 가능하다.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주 112번 참고. 사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단순 공모자는 본래부터 공동정범이 아니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탈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물론 판례의 태도대로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이거죠. 판례의 태도대로 익혀두는 것. 판례의 태도는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 이르기 전에 이탈한 때는 이후에 다른 공모자 행위에 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반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객관적 성립 요건에서 마지막 쟁점인 합동범의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즉 공모만 하고 현장 협동하지 아니한 자에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먼저 합동범의 개념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참고 부분입니다. 합동하여라고 구성 요건에 합동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요건인 거죠. 공동정범은 공동하여라고 되어 있죠. 합동하여와 공동하여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뭐냐? 합동하여, 합동범은 이렇게 규정되는 네 가지의 범죄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그리고 성폭법에서 특수강간이 있고요. 합동하여의 의미는 무엇이냐? 판례의 판시에 따르면 특수절도죄, 합동하여, 네, 특수절도죄입니다. 합동범입니다.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2.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공동정범의 요건입니다. 30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고 객관적 요건인 거죠. 있어야 하고 플러스 그 실행행위에 있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즉 합동범의 요건은 30조의 공동정범의 요건 플러스 시간적 장소적 협동입니다. 현장 집합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설입니다. 합동하여의 의미는 이렇고요. 그래서 공모만 하고 현장에서 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도
합동범위 공동정범이 인정되는가라는 문제인데 A, B, C, D가 절도를 공모했습니다. 공모는 다 했어요. 근데 B, C, D가 실행만 한 거죠. A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공모 공동정범이 되느냐, 공모 공동정범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B, C, D는 현장에서 협동까지 했습니다. 합동범이 되는 거죠. 특수절도입니다. A는 당연히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A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합동범의 공모 공동정범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즉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판례 보시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3인 이상이 B, C, D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3인 이상 A, B, C, D죠. 여기서는 A, B, C, D죠. A, B, C, D 3인 이상 범인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 범행 현장에서 2인 이상 B, C, D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 절도 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서 행위를 분담치 않은 A에게도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B, C, D 2인 이상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합동절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할 이유 없다. 즉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 종범의 구별 기준은 일반 원칙 기능적 행위 지배에 따르고 그 결과 현장에 없었던 범인이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했다면 즉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다면 종범으로 처벌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론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공모만 하고 현장 협동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 그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한다. 네, 지금까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